더불어 생활을 바꾸는, 더불어 정치를 알려주는, 더불어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이제 국민생활 더블, 방울수도 더불로 집행하는 진짜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10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하고 전화 연결하고 또 당내 사항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일단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매몰차게 비판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사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 그동안 사실은 뭐 설로 분분했던 것인데 본인이 직접 언급하면서 이게 실현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어요. 문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흔들리는 거 다 참아냈는데 왜 하필 지금 또 이렇게 물러나시냐 이렇게 또 아쉬워하는 분들 많았었는데 전략기획위원장이자 호위무사이신 대표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당초에 당의 수습안으로 수도권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이 제안했던 것은 조기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의 전열을 정비하자. 다만 그것은 총선에 관한 전권을 갖는 것으로 하되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인재 영입이나 야권 통합 또 일상적 당무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대표께서 그렇게 당의 총선에 관한 전권을 선대위에 넘길 바에는 아예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당을 떠나면서 이렇게 새롭게 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탈당의 변으로 한결같이 얘기한 것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였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통합은 아니라 할지라도 야권 연대를 실현해서 총선에서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자면 그런 야권 연대와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께서 자리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께서 사퇴하지 마시고 기존의 수습안처럼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선대위에 필요한 권한을 넘기되 당 대표로서는 당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건의드렸습니다만 대표께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정적으로. 네. 하지만 대표의 결단이니까 호위무사로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대표직도 내려놓고 인재영입 위원장도 내려놓고 또 불출마 선언하셨고 배구종군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배구종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의 정청래를 비롯한 진성준 뭐 등등 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차범근 빼고 축구 아니야. 그리고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출전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야권 부동의 대선 지지율 1위 네. 가장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문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냐.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동의하고 그래서 김종인 박사의 영입으로 호남이 좀 진정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문 대표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표직을 오히려 내려놨기 때문에 리베로로서 활동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뭐 양산에 내려가고 뭐 이런 일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당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네. 모든 당직은 내려놓으시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대표직을 계속 물러나라고 해서 어쨌든 뭐 물러난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이렇게 오히려 여러 군데에서 오히려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원 유세를 요청할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 참 역순으로서 석 달 후에 상황을 제가 예언해 봅니다. 전국을 돌면서 이제 우리 당 사람들이 지원 유세 하겠다. 네. 혹시 선거를 다시 출마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절대 없는 겁니까? 중국어로 지혜뚜이. 절대. 아니 그
대표의 뜻으로 선거에 출마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당에서 원하면 네, 당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표께서 판단하건대 당신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표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예.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아닌 게 저는 이번에 이제 김 박사님을 영입하는 과정을 이제 간간히 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문 대표님이 마지막에 저는 그 김 박사님을 움직이신 게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 대표님이 제가 박사님만 오신다면 저는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아무런 그 미련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박사님 모신다면 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그때 박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신 거를 좀 느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참 뒤에 이제 실제로 박사님 마음의 결심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문 대표님께서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은 풍파에도 그냥 뚝뚝하게 계셨는데 여기서는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저도 사실 어느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딘가 국회의원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때 관훈 토론에서 제가 저분이 안 나오시겠구나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자긴 총선을 돕는다. 내 온 힘을 다해서 총선을 돕는다. 그러나 총선에서 실패를 했을 때 내가 국회의원직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총선을 만약에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얻는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 신년기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게 이제 결국은 대표든 대표가 아니든 그렇죠. 네. 이번 총선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게 이제 정계 은퇴까지 시사하는 거 그죠. 아니냐. 까지가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정계 은퇴. 예. 여긴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그런 헌신과 책임성을 높이 평가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께서는 지금 전혀 출마하실 생각이 없고 저는 전략적으로도 대표께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오히려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시는 것이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정치 상황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께서 출마하는 것이 선거에 오히려 유리한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의 총의를 모아서 대표의 출마를 요청드리면 대표께서 수용하셔야죠. 저는 안 하실 그것이 거예요. 당인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그럼 지금 김 박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지금 우리가 자, 모두 두 생각하는 분의 건가? 이렇게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양향자 상무께서 전무로 승진했나? 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제 사실은 사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는 굉장한 많은 또 생각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뭐 번복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리 뭐 당에서 추앙을 하고 해도 그렇게 하실 분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네. 진성진 의원 네. 실패. 네. 이 시대의 참 욕술인 네. 새누리 가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 대표가 정계 은퇴하지 않으려면 네. 가발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 시대의 참 역술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다른 팟캐스트에도 물어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 정도 할 것 같냐. 그래서 현재 상황은 110석 안팎이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당은 몇 석 할 것 같냐. 저는 두 자리 의석은 안 될 것 같다. 지금 있는 데서 두 자리는 네, 그러니까 10석이 열세 어렵다. 왜냐하면 두 자리. 지금 거기 가 있는 국회의원 14명 있잖아요. 아무리 손꼽아 봐도 지역구 당선이 확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명은 양상무님이 잡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안철수 대표조차 노원병 당선을 지금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를 예를 들면 뭐 4, 5석 이렇게 하고 뭐 운 좋게 지역구 뭐 한두 석, 두세 석 이렇게 하더라도 한 자릿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당이나 무소속이나 이렇게 하면 한 10석 안팎. 그러면 현재 스코어는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그리고 새누리당은 170석
안팎 이렇게 될 것 같다. 현재 스코어는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10석을 더 확보하면 저쪽이 10석이 줄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석이면 저기는 160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당의 전열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저는 110석에서 출발해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현실적 진단이면서 저희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정의당하고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대표께서도 신년 회견에서 얘기했죠.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됐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해야 될 때다. 저는 이게 완전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정책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경계합니다. 저는 총선은 각자 실력대로 치르자. 그리고 대선 때 연대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방송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은 걸 잘 못 봤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새누리당과 같은 공동정서를 형성해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것도 많이 봤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각자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말로 저는 이 목표가 뭐 제가 어찌 보면 너무 정치를 몰라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 박사님 오시고 문 대표님을 도와서 야권에서 과반수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우리가 110석, 100석이 문제가 아니라 야권에서 과반수를 하는 것이 저는 이번 총선의 우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연대를 해야죠. 근데 그 연대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김종인 박사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권 연대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야권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1대1 대결 구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러면 야권 연대의 구체적인 방식이 과거처럼 각 정당별로 협상을 통해서 지분을 할당하고 할량받는 방식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호남에서는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비호남 지역에서는 야당들끼리 후보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단일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 가지 관점에서요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야권 연대 통합 1대1 구조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의당하고 또 그러면 이 연대 통합을 뭐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거지만 그 논의하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그리고 우리의 총선 전략과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많은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지만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9대나 18대 이렇게 과정을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거나 과정이 아름답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고도 났고 실제로 관악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힘을 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전 듭니다. 물론 야권 통합 뭐 1대1 구도 이런 것은 저도 원하죠. 네. 그러나 현실성을 봤을 때 정치는 현실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미리 그걸 만들었어요. 여쭤보고 우리 김 박사님 전화 연결합시다. 그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사실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다 그러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선거 직전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모양을 많이 봐왔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투표 용지에 이름 네.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합의하고 그때 이런 이렇게 거예요. 합의하고 이런 것들이 왜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뭐 할 거면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아니면 확실하게 끊고 이런 게 왜 안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연대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김 박사님 전화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종인 박사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박사님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예. 네네. 네, 김 박사님 정청래입니다. 예.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했어요. 예. 예. 첫 질문 어려운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정청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청래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요? 저 정태현 의원은 뭐 자기 나름대로 특성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신 적 있나? 누구? 진성준 잘 모르죠? 전략기획. 진성준 의원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진짜 질문 드릴게요. 예. 이제 기자회견도 하시고 예.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오셔서 이제 사령관 예. 역할을 하실 텐데 예. 그 결심을 하시기 전과 또 막상 결심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언론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한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는 거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들어간 다음에 가서 들어다 보니까 네. 너무나 상호간의 불신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런 거를 빨리 좀 대국적인 견제에서 해소를 해야만이 당이 화합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들어가고 나니까 뭐 나에 대해서도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끌고 가가져서 뭐 최종적으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난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지. 네네. 그 외에 뭐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예, 박사님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 다 거의 뭐 환영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건 좀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 뭐 정당이니까 의등이 그럴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도 오신 날 그 중진 의원님들 다 내려오셔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반가우셨죠? 내가 사실은 뭐 정당의 이 체험이라는 것이 내가 한 50년 정도 내 정당에 대한 그 체험을 갖다 해본 사람인데 그 뭐 내가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갖다가 전혀 내가 파악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은 내가 이런 결정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양양자 상무님 한번 박사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좀 외람되게 예측을 좀 해주십사. 결과를. 네. 저희가 이게 완전히 이게 완승을 하겠지요, 박사님? 예. 본인 얘기예요? 나는 며칠 예. 전에 우리 양양자님을 처음 뵀는데 내가 인상을 딱 보니까 굉장히 참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분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예? 내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이력을 보나 모든 거를 봤을 적에 이분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 승리를 갖다 이뤄낼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제가 했습니다. 굉장하네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쭤볼 것도 갑자기 뭐. 예. 제가 이제 신출내기고 새내기인데 제가 잘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니 일반 국민이 생각할 적에 우리 양양자님의 그동안에 이 성장하는 과정을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은 모두가 다 아마 그거에 대해서 감탄도 하고 이제 선망도 하고 뭐 그럴 테니까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도 뭐 앞으로 크게 성공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기억하셔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22일 날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들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선대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될지 또 무슨 뭐 아니 예. 선대위 구성이라는 것은 저 기본적으로 당의 조화를 생각을 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신사람도 모여야 되고 네. 도른함도 모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럼 뭐 일각에서는 뭐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선대위 부위원장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 박사님께서는 아니, 부위원장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선대위 규정에 네, 무슨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자꾸 서로 그냥 불신을 해가지고서 뭐 아직까지 결정도 되지 않은 걸 갖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발표하는 거를 기다리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봤고요. 네. 또 그 우리 저기 팟캐스트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네. 그 문 대표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공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박사님께서 공천 룰이 만약에 편파적이면 약간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공천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봐요. 네네. 네? 근데 그 정치라는 것이 무슨 꽉 틀에 맥혀가지고서 되면은 정치가 너무 경직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룸은 가지고서 그걸 적용하든지 안 적용하든지 그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할 적에 적용이 되는 건데 미리서부터 나는 어떤 룰에 꼭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네네. 네. 문 대표 신년 기자회견 혹시 보셨어요? 문 대표 기자회견하는 거 내용을 다 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문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뭐 자기 나름 문 대표 나름대로의 허실 수 있는 소리를 다 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세계라는 거는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하긴 하는데 여당은 여당대로의 논리가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 야당의 논리를 갖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게 평가를 하면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이라는 것은 원래가 뭐 말 그대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반대하는 뭐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느냐는 그런 식의 논리라는 것도 성립할 수 없어요. 네. 예, 박사님 저 진성준입니다. 예. 예. 어제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권 통합과 연대를 이제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다 견해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야말로 그냥 독자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여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야의 1대1 구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지만 네. 여야의 1대1 구도라는 것이 인위적으로는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마다 사정이 다를 거 아닙니까? 1대1을 만들든지 뭐 둘이 똑같이 나가서 하든지.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뭐 야권 연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규정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네.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지금 판단으로는 각 선거구의 특성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그렇죠. 판단에 의해서 지금 진행돼야 될 우리 문제다. 야권, 우리 저 당에서 무슨 문재인 대표께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지만 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 우리 당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변화해서 국민에게 참 신뢰를 다시 찾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네. 그것도 되기 전에 무조건 야권 연대를 갖다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명분에 너무나 구애될 것 같으면은 네. 결과적으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과거에 야당 뭐 단일화, 뭐 야당 단일 후보 뭐 이런 등등해서 과거의 내 경험을 쭉 봐왔는데 네. 지금도 지금 상황에서 그래요. 명분상으로는 당연히 분당도 되지 말고 지금 야권이 단일되게 가야 되는 게 명분인데 네. 그 명분만 쫓다가 볼 것 같으면은 실리를 갖다가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뭐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비슷하시군요. 네, 박사님, 제가 이제 예민한 질문 할게요. 이제 박사님 그동안 좀 쉬시다가 이렇게 정치권 안으로 딱 본격적으로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은?
나 상상했던 거를 이시 전개되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박사님 여기 오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문 대표님의 진정성을 보고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사실 내가 이 야당이 첫째로는 야당이 개구시를 수 있는 야당이 존재를 해야만이 국민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으로 바꿀 수도 있고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이 그냥 강력한 야당이 존재해야 된다고는 네. 그게 내가 원래 뜻이고 여기에 참여하게 된 네. 동기가. 네. 근데 뭐 문재인 대표께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 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정치인들 이렇게 대하는 거 중에서 그래도 정직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참 진정성이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내가 빼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가 여기 이제 결정을 하고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렵게 결심하신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박사님 지금 이제 문 대표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신다고 박사님을 정말 어렵게 모셔왔는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전권을 다 드렸을 때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심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는 의심이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자세가 뭐 공개적으로 굉장히 정직성을 갖다가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꾸 뭐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큰일 나지 않느냐, 뭐 누가 와서 보냐면 뭐 점령구처럼 행사한다, 뭐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방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쓸데없는 이렇게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그 책임을 맡겨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나가냐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제대로 형성도 되기 전에 그냥 이게 양쪽이 놀아져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쪽을 못 믿고 저 사람은 또 저쪽을 못 믿고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사님, 이게 지금 지켜보는 건 우린 너무 당연하지만요. 박사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온다는 그 첫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지금도 뭐 솔직히 마음은 내가 편안해요. 편안한데 나는 이렇게 지금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고 거두면은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내가 자신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점령군 질문은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미리 대답을 다 하셔가지고 그건 하지 않겠고요. 저 박사님, 박사님께서 그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분이고, 그리고 또 이 당에 들어와서서 그거를 토대를 마련하고 또 실현시키려고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그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 문제를 실천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내가 이제 이미 뭐 언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이 분명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 때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약간의 입법도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 이게 뭐 획기적으로 무슨 뭐 점수가 80점인지 이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한 점수로 한 20점쯤 줄 수 있다. 20점. 100점 만점에 20점. 수미양가 중에서 가도 안 되네. 네. 그 어쨌든 박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이 경제 문제가 실현되려면 우리 당이 집권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총선에서 어떻게 좀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망 4월 총선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를 제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려면은 국회 의석이 많아져야 되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이제 2017년 되면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대통령으로 이제 출마하시는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야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신념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 선거를 이렇게 적당히 이기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러한 상태가 다시는 돼서는 안 돼요. 아, 한번 겪었군요. 언제 그런 거를. 네. 2012년에 그걸 겪으셨죠? 속았죠, 박사님이.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그 걱정하는 분들한테 조금 안심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문재인 대표가 한 네.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난을 갖다 다 내려놓는다고 그런 것은 굉장한 용기가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용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것이 그런 용기를 부렸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저희 방송이요. 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입니다. 네, 아니, 네. 청취자가 한 수십만 명 되고 당원도 계시고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팬도 있고 다른 뭐 네. 정의당 이런 지지하는 분들도 저희와 방송에서 들으시고 예, 하는데 예.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걱정이 많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약간 어려운 고민을 겪지만 네.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는 확신들을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을 갖다가 지지하시는 분들은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번 계기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사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아니 뭐 일단 사람을 믿어야지. 뭐. 그럼 저희는 박사님만 믿고 그냥 아주 뒤에서 뭐든지 돕겠습니다, 박사님. 예. 네, 그러니까 늦게- 너무 염려들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네,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저 다음에 그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주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그 차를 같이 이렇게 마시자고 해서 잠깐 가서 마셨는데 네. 굉장히 확고하시더라고요. 예, 자신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전 너무 확고하셔서 걱정했는데. 근데 믿음이 믿음이 아니면 얘기 안 해요. 네. 그리고 믿음이 확실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렇게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네,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누군가가 예. 이렇게 해주셔야지 네. 우리가 아니, 따르죠. 구심점이 확 되시는 근데 거예요. 뭐니 네. 지금 말씀같이 문 대표님이 참 기가 막힌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내려놓고 빠졌을 때 이제 이게 모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는 너무 멋지시고. 그리고 이제 문 대표님 다 내려오신다 했으니까 그동안 뭐 친노 패권이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머쓱해져 버리는 것이죠. 유 작가님, 네.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놨어. 그러니까 문 대표님 사퇴하면 바로 당 대표니까. 나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과 그러니까 똑같은 예, 거야. 알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빛이 발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랬구나. 아니 나는 어디 갔다가 오면서 문 대표 사퇴가 그 사퇴라네 그 기자회견 다 끝났어요. 근데 순간 내가 그 전날도 생각 안 했거든. 네. 생각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조중동 종편이라든가 정청래 너 왜 사퇴 의사 표명 안 해? 너 당 대표직이 뭐 탐나는 거야? 네. 워낙 상식 이하의 공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문 대표의 이런 기자회견 사퇴 기자회견 이런 것이 혹시 빛을 발할까 봐 예. 내 깐에는 순식간에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당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는 거다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했습니다. 트위터로. 상일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문재인 대표의 사퇴 선언이 빛이 바래는 게 아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야심가다라고 하는 정치적 공격을 종편이 감행할까 봐서 지레 겁먹고 내려놓은 거잖아요. 겁먹은 건 아니지. 쫄지 마. 그 겁을 먹었다면 안 하겠지. 겁이 없기 때문에 겁 없이 그냥 사퇴. 근데 저는 진짜 트위터를 웃겼어. 했어요. 아주 즉흥적으로. 왜? 저만 아마 이걸 느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야. 뭘?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고 왜 지금 얘기하지? 지금 사태가 아닌데 아니 빨리 표명을 해놔야 되잖아. 그때 사태라니까 사람들이 모든 기사는 다 지금 당장 내려놓은 걸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생각을 했지. 심사숙고하지 않은 즉흥적인 결정이었어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보장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후에 오해하기 없기요. 그리고 다시 날렸어. 마무리 작업을 책임 있게 곧 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네, 얘기죠. 네. 어떠셨어요, 김 박사님 인터뷰 아, 지금?
정말 확고한 어떤 자신감, 신념 이런 게 보이셔서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인 부분을 잘 끌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응집할 수 있도록 힘을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전 김 박사님이 전화 본인 인터뷰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칭찬하셔요. 전화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없는.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손혜원 위원장의 얼굴 표정을 봤어요. 계속. 그렇게 좋아요? 그런 거가 아니고 네. 박사님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일반 언론에서 하지 않는 얘기들을 좀 박사님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보면 지금 신문에 인터뷰한 김종인 박사 인터뷰한 거 보면 대단히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네네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부드러운 사람인 걸로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느끼실 것 같고 문 대표님이 사퇴를 하시면서 이제 인정현 위원장까지 내놓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후임으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오늘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습니까? 수락을 했고 본인이. 근데 김상곤 위원장도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분은 김성곤 의원님이시고요. 아니요. 김상곤. 김상곤 그분도 교육감 아니세요? 출마하지 않겠다. 그분도 불출마. 혁신위원장 맡으면서. 본인은 불출마 선언하고 이제 인재영입은 본인이 직접 나서 계속 하겠다는 거. 그럼 인재영입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모실 분들은 좀 빨리 모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네. 근데 정채고님 그 네. 인재 영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국회의원으로 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서포터즈로 오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래요. 그래서 다 뭐 영입 뭐 즉시 뭐 출마 네네. 즉시 당선 뭐 근데 이런 그건 거 아닌 이런 것 건 같아요. 아니에요. 네. 이런 건 아닌데 우리 양상무님은 입당 즉시 출마 즉시 당선. 장소까지 다 지금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보세요. 장소를 지역구라고 미안해요. 수정해 주세요. 제가 아직도 멀었어요. 이 지역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막 정해주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입한 인사들한테 지역구. 무조건 지역구. 공천을 주는 겁니까? 경선도 아니야, 없고? 아니야. 근데 그런 개런티가 네. 전혀 없었어요. 예. 문 대표가 영입을 할 때도 그런 뭐 얘기는 비례 몇 번을 네. 준다든가 뭐 아닌 지역구 거 있죠. 전략 공천을 준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이 네. 그냥 영입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시내로 전문 용어로 아니 우리 당도 정치 신인한테 가산점을 줄 거 아니에요. 경선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이 네. 있으니까. 근데 신인이고 여성이고 해서 그런 가산점 부분은 많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문 대표님이 무슨 신인의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 네. 처음 출마하는 사람. 네. 네. 한 번 출마한 저처럼. 사람은 네.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양상문님 같은 경우는 신인, 여성 네. 이게 다 받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몇 프로예요 그러면? 20% 30%인가? 그거 합치면 30%잖아. 신인은 10%거든. 네. 아, 그런데 그걸 중복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20%. 그런데 중복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중복으로는 드리지 않고 가장 많은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겠네. 30%? 시험은 자신 30%? 있잖아요. 네. 그냥 시험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구로 가면 네. 무조건 압승. 아, 뭐, 예. 네. 네. 그래도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예언을 하면 네. 하늘이 그렇게 움직여줘요. 진짜인 줄 알겠네. 그리고 제 예언이 적중되도록. 네. 우주론 같은 것을 또 말씀을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뭐, 도와준다론 같아요. 어쨌든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또 계속해서 예를 들어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네. 어떤 형평의 원리가 있으니까 네. 그분들하고 네. 잘 교통 정리를 해서 뭐 혹은 경선을 하든가 요죠. 네. 예. 그럴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2부는 이렇게 해서 문 대표님 사퇴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김종인 박사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우리는 다른 당 얘기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당을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건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 맞아요. 정말 하지 우리가 마요.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좋은 점, 그렇죠. 장점 예. 이런 것만. 그리고 우리가 네, 제1야당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들어와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새내기들이 딱 들어오면 기존에 계신 정치하셨던 선배님들이 제 생각은 우리가 저 친구들을 도와서 함께 뭔가 하면 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신 분들이 예. 가신 분들이라니. 탈당한 분들이 많아서. 네네네.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 뭔가 또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친구들은 저처럼 반도체 분야에서 하고 온 친구들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런 경험이나 어떤 큰 정책적인 부분을 해결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희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러니까 생각 앞으로 많이 했습니다. 궁금증이 네. 생기면 항상 네.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제가 네. 정치 신인 컨설턴트예요. 아, 네. 실제로 우리 알겠습니다. 19대 네. 진성준 의원 빼고 내가 좀 뭐 많이 했어. 그러셨어요? 저 네. 정청래 최고위원께 제가 그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말요? 네, 네. 없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컨설팅 중에. 지금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어요. 선거 공보물 있잖아. 기획은 내가 홍보를 해주겠다. 그리고 네. 디자인은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해줄 거다. 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위원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한 거 맞잖아. 우리 예, 디자이너가 담당이 있는데 굉장히 잘해요. 아, 근데 예. 제가 진짜 이랬잖아요. 우리 17대 이번에 초선 들어온 분들을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일부러 전화했어요. 제 방으로 좀 오세요. 어머. 그럼 본인이 내가 왜 가야 되지? 한데 와가지고 내가 초선 때 겪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 지금부터 2시간 얘기하겠다.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네. 2시간 동안 쫙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황당한 질문도 저한테 했어요. 어떤 초선 의원이 초창기에 정 의원님 나 이런 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손들고 발언 나가면 선배 의원들이 혹시 싸가지 없이 보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실제로 국회의원인데. 이런 것도 네. 주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실제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네, 네. 네, 실제로. 그 어쨌든 그 나가셨던 분들은 네. 아마 당에 계셨어도 안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네. 좀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그때까지 정청래 최고께서 하시는 얘기는 좀 안 들어도 되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들으셔도 되는 게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저분은 이기는 방법을 좀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언을 좀 받으실 게 있는데 지금 뭐 이 광주 나가시면 아마 진짜 신화를 만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많은 가슴 분들이 떨릴 일이 생길 것 같아. 초선 의원이 돼서 한 4개월, 6개월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네, 생각하고 정말 그게 모르겠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특히 선거 때 네, 네. 이제 새로운 세계에 나와서 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앉아야 되나 서야 되나 이거 네. 모를 때 많아요. 네. 근데 네. 선배들한테 얘기를 딱 듣잖아요. 네.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네.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거든. 그래서 수업을 제가 들으러. 그래서 제가 네.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네. 제가 2시간 네. 정치 컨설팅 지금 여기 오리엔테이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손가락 걸어놨네. 도장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제목은요. 실제로 이렇게 기스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당한테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잘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진성준은 왜 이렇게 네. 불만 어린 눈을 쳐다보는 거야? 아니요. 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저 양양자 상무님이 또 고향이 또 광주이시고 네, 네, 네. 거기가 이제 정치적 연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만은 꼭 반드시 광주에 출마하시도록 한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아닙니다. 네, 네. 정말로 우리 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지역을 당에서 선정하고 우리 양양자 상무님하고 함께 상의할 것입니다. 예. 아니 당 중앙인 나에게 왜 허락도 안 받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거야? 언제 당 중앙이 되셨어요? 사퇴하신 분이. 현재까지는 당 중앙이야. 당 최고. 오늘 봤어? 최고. 당 네. 최고. 이종걸 원내대표 나오니까 내 자리가 옮겨지는 거 봤어? 밀렸어? 밀린 게 아니라 원위치 찾아갔지. 네. 주승용 체육가 앉았던 자리. 내가 거기 가서 앉았지. 그리고 오늘 이제 이철이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소장이 입당했습니다. 네. 정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철이 씨께서 종편에 나가서 네. 정치인을 굉장히 깐 적이 뭐라고 있었는데 깠어요? 아주 심하게 깠습니다. 그럼 우리 대인배 정치인께서 거기에 대해 전혀 굴하지 않잖아요. 저는요. 그것과 대의와 항상 분리해서 사고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기사 링크해 가지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트위터를 쓰다가 지웠어요 사실은. 왜 그랬냐면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환영해요 저는. 진심이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알만한 사람 알기 때문에 내가 또 너무나 이렇게 속마음과 달리 오버한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봐 자제했어요. 제가 이 시대의 참 자제인으로서 오늘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잘 해주려고 예, 그래요. 그럼요. 뭐 정치 평론가가 여당 야당 나는 근데 다- 종편에 네. 나간 분들은 아주 좋은 분들도 네. 나를 까야 돼. 그게 편집 의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깠습니다. 이거 깠잖아. 네, 깠습니다. 예. 나는 이렇게 진짜 기자가 왔어요.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제가 의정보고서 만들면서 이번에 통계를 냈거든요. 지금까지 한 4년 가까이 1년 내내 365일 4년 동안 저 기사 양이 82,000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63회씩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조중동 욕한 거. 조중동이 엄청 저를 욕하고 했겠죠. 근데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언론은 비판하지 칭찬하는 기사는 없잖아요. 그러면 매일 63회씩 까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썼던 기자가 진짜 찾아왔어. 아니, 의원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까이면 그래도 좀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이럴 텐데 그 멘탈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당신도 한번 이렇게 맞아봐. 그럼 그 경지에 올라. 저는 정 의원님을 많이 깠지만 또 많이 호응해 드렸습니다. 정청래군을 호응해 주려고 문 대표도 제가 깐 적이 있어요. 대표가 지켜주고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아 그랬어? 네, 저 까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호응해 깐 것만 신고가 들어와. 깐 것만 트위터로. 오늘도 이 작가가 깠어요. 트위터 쪽지로. 아,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복 선생이 타결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타결을 하셨는데 대단한 추모 열기가 쭉 네.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모 열기가 강했을까? 정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제가 방송에서 다른 라디오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유자가 이렇게 왜 추모 열기가 강한지 물어봤을 때 정말 이 시대의 스승이 우리가 없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아서 그럴까?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신용복 선생이 돌아가시고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저 손혜원 위원장이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인연도 있으시니까 또 절절한 사연을 썼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첫날부터 이제 마지막 연결식까지 다 갔어요. 네. 계속 가 있었는데 상주라고 생각하고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에 몸이 많이 불편하셔갖고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하셨어요. 본인이 모습을 보여주는 걸 싫어하셔서 몇 번을 이제 한번 갈까요 하면 오지 마. 집에 오는 거 너무 싫으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하셔서 안 갔는데 그 전날 누가 와가지고 많이 위독하신데 일주일 못 넘기실 것 같아요. 갖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2시에 가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돌아가서 다음 날 2시에 제가 연결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문병을 가려다가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거기 그 이제 하루 이틀 3일에 정말 가서 있으면서 처음에는 식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상주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두 번째 날부터는 그 연결식장의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거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그림만 나와요. 문상객들이 오는데 그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있었던 그런 추억 같은 게 좀 많았고 근데 제가 선생님 알게 된 게 2004년 정도예요. 제 친구네 집에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계셨어요. 어릴 때. 그 집에서 잡혀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 친구가 선생님이 출소를 하시던 1988년도에 모시러 갔던 친구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시정복 쌤을 소개하면서 우리 오빠가 복권이 늦게 돼서 연금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면 연금이 적어서 사는 게 좀 힘드니까 네가 어떻게 선생님 사는 길 좀 만들어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붓글씨를 배웠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하면서 제가 이 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돈을 벌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 글씨를 갖고 제가 로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붓글씨를 배우다가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 글씨를 갖고 제가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 달력을 만들고 또 이제 뭐 어디 무슨 건강식품 회사의 글자 하나를 갖고 또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처음처럼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화요도 나온 거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연결식에 이제 제가 또 이 문 대표님 모시고 갔었는데 이게 제가 야당에 있다고 제 자리를 또 이렇게 좀 앞자리를 놔주셨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저한테 선생님을 소개한 친구가 저기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두 줄만 이렇게 그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꽃을 바치는 그 이제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 있는 사람한테 저는 이쪽 끝이고 쟤는 저쪽 끝이어서 쟤한테 꽃을 주라 그래가지고 걔한테 꽃을 주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우리 둘이서 선생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얘가 우는데 걔는 정말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선생님한테 네가 나를 선생님을 만나게 해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얘는 또 울며 불며 네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을 이렇게 양지로 나오게 해줘서 처음처럼의 경우로 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는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굉장히 마지막 그 순간에
둘이 같이 신남유 선생님이라고 정말 존경하는. 그 신영복 선생 좋아하고 따라다니다 그분도 감옥 가고 아니 그랬대요. 책 몇 권 빌려보고. 책 먹고 빌려보고 신영복 선생한테.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구만. 신영복 선생을 한마디 평가하더구만. 잠재 의식과 현재 의식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알아봤고 그때도 평화롭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본인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근데 알았는데 그 순간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대요. 정신력이. 그러니까 본인이 몰핀이 안 들으니까 열흘 동안 곡기를 끊으셨다고.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처럼 그 글자로 그 소주 회사에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몸담았던 성공회대학교에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고. 난그 대목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절반 5천만 원은 손해원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받을 돈이 5천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처럼 막상 나가니까 성공회대 교수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이 사람들이 혹여 그 처음처럼을 돈을 받고 소주 회사에다 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자기들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그것을 돈을 받지 않고 그 글씨를 줬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해달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얼마라도 좀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했더니 나는 처음처럼을 돈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건 좋은데 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 잔금이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사장님 제가 그 5천만 원을 안 받을 테니까 그 5천만 원에 5천만 원만 보태서 1억으로 처음처럼 장학금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또 CEO가 월급쟁이 사장이잖아요. 네. 한 2초는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그러죠 뭐 이렇게 제가 충청도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1억을 드렸는데 그게 제 돈이 5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두 살에서 1억을 했다는 게 5천만 원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일로 모든 언론의 인터뷰를 다 하고 선생님하고 제가 사진 찍고 처음처럼 장학금 주고 이러면서 그게 신문을 덮으면서 사람들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참 기가 막힌 일이 제가 이제 우리 그 당명이 만들어지고 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리스트를 쭉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 이름을 냈는지를 하나씩을 검토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 더불어라는 이름을 낸 사람이 더민주당하고 똑같이 이름 영어도 똑같이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등인데 혼자. 보니까 신영복 선생님 더불어숲의 멤버예요. 멤버예요. 그리고 그 설명이 뭐냐면 신영복 선생님의 더불어숲의 더불어를 민주당 앞에 붙여서 화합하고 같이 힘을 모으라는 식으로 이걸 넣어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왜 내가 이 더불어를 보고 그 선생님을 생각 안 했지?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 와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선생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구나. 그분이 그때 얘기를 그 생각이 했잖아요. 들더라고요. 그 하면서 그 더불어숲이 이제 재단으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1등으로 당선된 거야. 더불어민주당. 근데 자기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신영복 선생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드렸는데 씩 웃으시더래. 의식 없는 게 말씀도 못 드리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인연이 그렇게 있는 거고 사실 우리 저 두 분 그 의원님의 어떻게 보면 선배격이죠. 운동권 선배. 열심히 운동하셔서 4.19 혁명에 또 일조하셨고요. 그리고 4.19 혁명? 네. 누가? 신영복 8구 선생. 때도 운동하셨어요. 난또 내가 아니 깜짝이야. 두 분의 선배님.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간첩여권을 연루돼서 20년 동안 감옥에 사셨는데 통일혁명당 사건은 간첩 사건이 맞습니다만 신영복 선생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인데 정말 부풀려가지고 당시 또 현역 군인이었는데 어떻게 북한을 갔다 옵니까? 근데 그걸 부풀려갖고 할 때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근데 감옥에서 여러 가지 저술활동으로 우리에게 지성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사상이라든가 신념이란 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출소하시고는 교수로서 대학 강연에 서서 수많은 제자를 또 배출했으니까 20년 동안 감옥에 계셨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거죠. 그 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없을 것 같고 있어요?
먼저 하세요. 그 차마 이 얘기를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카톡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해서 더불어를 따온 것이다. 이런 카톡, 악의적인 카톡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카톡을 쓴 사람은 자기는 60살 먹었는데 평생 동안 더불어라는 낱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이거는 이북의 김일성이나 쓰는 단어지 남한 사람들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쓴 민주당은 종북정당이고 문재인이는 빨갱이고 이렇다고 카톡을 보낸다는 겁니다. 정말로 통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해지도 마. 그러니까 노무현 변호사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 포먼하고 알리하고 곤두시합 하는데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하면은 나도 알리 응원하고 그러면 우리도 다 정복이고 김일성 수종자냐고 한마디. 그러니까요. 네. 북한과 그럼 똑같은 우리가 거죠, 뭐. 예. 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사용하는 말을 우리는 못 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영어 쓰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 정말 좋은 우리말 동무라는 말. 그거 북한에서 쓴다고 그거 못 쓰잖아. 이런 경우 어디 있어? 그러면 조선일보도 종북이야. 그렇죠. 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 그렇죠. 국호가 조선이니까. 그 주인말로 조선이야. 뭔가 수상하다. 조선일보 자체가 종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중을 얘기하면 빨갱이라 그래. 그럼 민중의 지팡이는 뭡니까? 네. 말도 안 되지. 빨갱이 지팡이입니까? 빨간 지팡이.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징역을 갔어요. 갔을 때 징역에서 감옥에서 처음으로 읽은 첫 번째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었습니다. 필독서죠. 그때 거기서는. 신영복 선생을 만났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감옥 안은 여름이 싫다. 왜냐하면 사람의 온기가 싫다. 붙어서면 이렇게 더우니까. 그러나 겨울이 좋다. 그때는 사람의 온기를 찾게 된다. 그래서 붙어서 자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는 겨울이 좋다. 네.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춥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네. 필요합니다. 이 추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끼리 더불어서 어깨 맞대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 추위를 잘 견디다 보면 꽃피는 봄날 우리의 웃음꽃도 활짝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시죠. 먼저 네. 사실은 뭐 평등의 아이콘으로 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아는데 어찌 보면 그런 차별은 제 스스로가 저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별에 대한 어떤 언어도 뭐 있는 언어지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원장님. 뭐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3일 내내 이제 상을 치르고 이 당에서 요즘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그야말로. 근데 오늘 최고위에서 다들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처음 보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좋은 에너지들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당 아까 김종인 박사님 얘기하신 것 같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의원께서 신영복 선생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자기가 감옥에서 자살하지 않은 이유. 햇볕 때문에 얘기했거든요. 햇볕이 내리쬐면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가오는 총선이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4월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당에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서 꼭 승리의 온기를 우리가 느끼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신 분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또 스페셜 게스트 오십니까? 섭외 대마왕. 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 섭외위원장, 네. 영입위원장은 아니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 2 영입위원장. 섭외의 달인 팟캐스트 영입위원장. 알겠습니다. 섭외위원장. 섭외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의견이 73%. 우리 당의 당명을 새로 만드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당입니다. 중산층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정당입니다. 2016년 국민과 더불어 국민이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데 국공립시설에 보내기가 진짜 힘드네요. 전업주부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좋은 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하실 거죠? 대한민국 어머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자신들의 곳간만 채울 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제대로 해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들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불어 하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학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학법 노동자와 더불어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죠. 진정한 노동개혁을 노동자와 더불어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자식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청년들과 함께 안정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해 주실 거지요? 저도 더불어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 세대,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을 위한 대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대변자가 되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과 더불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다르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어르신들, 저희들과 더불어 해주십시오. 노인들과 더불어 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때는 우리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항상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자살하는 국민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과 항상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희와 더불어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와 같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꼭 더불어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안전과 더불어 세월호에 탑승했던 꽃다운 학생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족과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위안부 협정 원천 무효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두 번, 세 번 죽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배격하지 않을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저도 잘못된 한일 협정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역사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찾아주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을 확보해드리고 사회 정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강한 정당, 유능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자와 더불어, 여성과 더불어, 어르신과 더불어, 청년과 더불어, 소녀상의 눈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서민과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의견과 예리한 비판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에 참여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진짜는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입니다.